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 게임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을 한 상황에서 보복에 대한 그 관세를 계속해서 좀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공급망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도 고민이 참 깊어지는 시점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의 관세율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시사시켜줬었고요. 또한 미국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전자기기까지 상호관세 제외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의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노이즈는 남아있죠. 반도체 관련해서 품목 관세는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오늘의 국내 증시의 상승 그렇게 홀가분한 상승만은 또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53포인트, 코스닥은 706포인트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꽤나 긍정적이죠. 수급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에 한 20원도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1,420원 선까지 빠른 안정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 보여졌으나 현재는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2,100억 원, 기관도 330억 원의 쌍끌이 매물 출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소폭의 매수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부 전자기기 관련해서 상호관세 제외 소식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는 반등 도모하고 있으나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역시나 그 반도체 관련한 품목별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이즈를 안고 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쉬어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현대차, 기아는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은 품목별 관세 25%를 그대로 가져가죠. 현대차, 기아는 오늘도 신저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7%,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축소 소식 이후에 최근 들어서 방산주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보증권에서는 TP를 80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 하나오션의 1분기 실적이 연결로 이어지게 되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는 근거로 오늘 TP를 올려 잡았고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오늘도 조선주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조선업 재건에 대한 기대감,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면서 현재 2%의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실까요? 4월에는 제약바이오주들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학회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자리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알테오젠 2%, HLB도 현재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8%대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역시 리가켄바이오 오늘장에서도 강합니다. 최근 들어서 암학회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죠. 현재 3%의 상승이고요. 펩트론 지난 금요일의 상한가,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출발합니다. 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괜찮아요.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해서 특히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나쁘지는 않죠. 우리가 어쨌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뭐 이건 사람들마다 분석하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전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리스크나 불확실성에 대한 정점이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앵커님께서도 잠깐 브리핑해 주셨지만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만 우리 시장의 반등의 연속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더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정점이 지나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 보면 뭐 상호관세에서 품목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줘야지만 우리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인 것 같았는데 오늘 모양새를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왔을 때 변동폭을 많이 키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적은 금액으로도 지수 반등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뭐 이 정책 테마라든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또 코스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피는 좀 모아가는 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데 전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8배입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0.8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6월 달에 조기 대선을 앞둔 정책 테마주들이죠. 근데 그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말까지만 유효한 테마들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향에 따라서 포트를 구성할 수가 있지만 빠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서는 저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그 리스크가 좀 가라앉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다음 주 중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겠다, 관세를 주지 않겠다,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어쨌든 주가에는 계속해서 반영이 돼 왔던 상황이고 거기서 상호관세 이후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시차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다음 주에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발효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관세라는 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세라는 큰 이벤트 때문에 네.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산업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기와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꺾일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때부터 레거시 쪽에 대한 가격 인상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또 모바일 쪽에서의 사업 매출이 잘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D램 쪽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는데 그 명분은 또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그런 비교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갈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해서는 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이크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 내에서 그 캐파를 전부 다 소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분명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A라는 기업이 똑같은 업종을 영위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그 기업도 같이 관세를 맞는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캐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네. 물론 기업 자체의 수익성이 둔화가 되고 그런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PBR이 1.1배에서 1.2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배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2배가 넘어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까지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저평가를 2배 정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보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증시든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많이 밀렸다가 되반등이 나올 때에는 반도체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물론 그 다음에는 다른 종목들이 갈 수 있습니다. 뭐 조선도 갈 수가 있고요. 다른 업종들이 갈 수가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가 저점을 잡은 이후에는 반도체가 먼저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노머스라는 기업이라든지 엔터 기업을 소개를 드리면서 네. 만약에 지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먼저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자율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자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번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율 반등 이후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는 엄청나게 업황이 좋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메리트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하기도 괜찮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홀딩이 적합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단기도 중장기적인 관점도 다 오케이 사인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폰 관련해서도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뭐 관세 매긴다면 아이폰 값 뭐 일부 종목은 500만 원이 넘어간다고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 중에 또 아이폰 관련해서도 관세가 발표가 될 텐데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이 뭐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오늘장에서 굉장히 잘 가거든요. 대표님, 지금 애플 관련주는 우리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애플 관련주 참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뭐 애플과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흐름이 잘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그 애플이 좀 약세를 보였죠.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가 밀리기도 하고 다시 차지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기업들은 아이폰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든 말든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전 일단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애플이 관세에 대해서 뭐 피해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이 굉장히 커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100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에서 20에서 30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애플을 규제하고 그런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도 피해가 전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LG이노텍이라든지 BH의 주가림이 이미 많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 여기에 대해서 연속성이 나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제 우량한 기업이라든지 매출과 영업단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애플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플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플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규제를 하기 전에도 못 올랐었던 기업이 규제를 안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낙폭 과대의 측면에선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추세적인 우상향을 고민해 본다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 뭐 지금 당장에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BH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9일 날 대체적으로 저점 라인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보유가 가능하지만 신규로 따라붙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플 사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미국은 지금 중국 쪽에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애플과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증시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하겠다. 관세를 좀 보편 관세를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 대해서도 뭐 연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뭐 금방 부과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가 바뀌긴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너무 강경한 태도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생각보다 규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외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에서 관세를 유예한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올 필요도 있지만 더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보다 중국이 살짝 유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건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에서 위안화를 절하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일 겁니다. 쫄아 있을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채 쪽에 대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국채가 한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되나 싶었지만 다시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방으로 더 튀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를 다시 발행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재정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난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원래는 중국만을 공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의 그런 대립 관계가 좀 더 확장이 되면서 미국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전체 중국 수출 물량의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요.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앞으로 좋은 내용들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을 때에도 지금도 1위인지 2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얼마 전에도 1위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1위권에 있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다라는 것은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보수적인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애플 관련주는 그럼 올라왔을 때 보유자들 좀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봄이 낫겠어요. 근데 네. 이게 참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라서 좀 급하게 어렵죠. 정리보다는 그래도 이쪽에다가 비중을 더 실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해지는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 외교부가 오후 4시에 브리핑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관세 관련해서 코멘트가 전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지 아마 우리는 내일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대표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너무나 좁습니다. 뭐 이제 정책 테마주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AI 100조 투자 네. 언급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좋고요.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요. 네, 그죠. AI 관련주들 보면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림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정책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에는 테마성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100조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00조에서 600조 정도가 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약 600조 정도가 될 텐데 100조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이런 변동성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네. AI 관련주로 엮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3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시장에서 투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이건 테마입니다. 일단 우리가 테마로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성장성도 분명히 있죠. 성장성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테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매해 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솔트룩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크라우드웍스라든지 몇몇 기업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 의료 신약 개발함에 있어서 동물 실험이 아니라 그 AI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온코크로스 같은 기업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의료 AI라고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의료 AI주는 루닉과 뷰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른 종목군들로 자금이 많이 넘어왔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닉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뷰노 같은 경우도 7%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의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AI 쪽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은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은 아니었고 우리 방송국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뭐 배당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괴를 할 수도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대선이라는 게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이런 정책 테마들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전 일단 지수 자체도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 자체가 약세를 보이거나 흔들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정책 테마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과거에는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철에는 네.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일자리 관련주들이 많은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AI 쪽이 있고요. 하나는 창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정책 테마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Y랩이라는 웹툰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M83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15%, 16%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다 정책이라고 지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저출산 쪽과 일자리 쪽만 봤다라고 한다면 창투사는 항상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던 정책 테마라고 본다면 올해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AI나 컨텐츠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AI 쪽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추후에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한령 해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뭐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공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낙폭도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테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라고 한다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인맥 테마 같은 경우는 종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뭐 5월 중순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5월 중순까지만 우리가 기간을 좀 잡고 비중 자체를 줄여서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이런 정책 테마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원체 이제 트럼프 그 관세 리스크 안에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안정적인 투자처 어딜까 고민을 해본다면 그 섹터 방금 말씀 주셨던 정책 테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AI 그리고 컨텐츠로 봤을 때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일까요? AI와 컨텐츠라고 한다면 전 둘 다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둘 다 지금 자리 안전한 투자처로 괜찮다라고 보세요? 사실 주식 투자에 무조건 안전한 투자처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적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주식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팩트를 좀 짚어본다면 지금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 수준까지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던 상태에서 밀림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밀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관세라는 내용이 그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투자처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2분기와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026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꼬리를 내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2분기와 3분기와 4분기 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뭐 반도체도 당연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반도체가 올라오는 자율 반등 이후에는 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한다면 전 일단 낙폭이 과하고 저평가된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중국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쪽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나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밀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굉장히 시장에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중국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인 게 맞아요. 제가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중국향 네. 매출이 나오는 뭐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었던 그 정책 테마, 네. AI라든지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교집합이 하나 있네요. 바로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CJ ENM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월봉이나 연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네요. M83도 우리 수익 중이긴 한데요. 13%가량의 수익 중이고
그리고 짧게 S&D, AS도 해볼게요. 불닭볶음면 소스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잖아요. 15% 이상의 수익 기록 중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S&D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주에 만에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네. 내재 가치가 좀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S&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난주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하기가 적합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 어쨌든 방어주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S&D가 어쨌든 삼양식품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PER 기준으로 지금 절반의 평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6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고점이 76,000원입니다. 이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73,000원 말씀드렸는데 일단 73,000원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음번에 또 변동성 나오면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D 홀딩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종목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숨이 차네요. 일단 저는 오늘 엑셈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엑셈이요? 예, 이것도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었던 기업은 아닌데 앞으로 그동안 이제 대기업 쪽이라든지 국가, 공공기관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매출 자체가 매출 경로 자체가 다변화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그리고 앱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우리가 AI 기업들 이야기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매출단은 나오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엑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엑셈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신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다방면으로 무언가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135원대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2,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조금만 낮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원으로 좀 정정을 할게요. 네. 왜냐하면 2,500원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낮춰가지고 2,4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85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엑셈 받았습니다.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85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빅피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IT입니다. 그 안에서 LG이노텍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LG이노텍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 145%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좀 현실화하면서 해당 데서는 뭐 가장 크게 이 중국 내 생산 시설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 향후에 이 관세 부과에 관련된 아이폰 판매량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이 부분이 애플향 고객사들 내지는 애플향에 대한 비중이 좀 다소 높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악재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 뭐 이전 저점을 좀 깨는 그런 형국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이에 따라서 판매량 관점에 관련된 우려감들, 특히나 뭐 1월과 2월 데이터에서에 대한 일부 판매량이 좀 감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노이즈에 좀 더해서 수급의
어떤 투매를 좀 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졌는데 다만 이제 4월 7일이었죠. 10만 2,300원대까지 단기간에 좀 급락했던 LG노텍이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이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 대비에 대한 어떤 이 낙폭을 일부 좀 만회했던 부분들과 좀 더해서 어제 뭐 주말새 좀 있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네. 상호관세 관련된 유예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졌던 점들이 오늘 어떤 반등하는 어떤 계기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곧 또 실적 랠리가 이어질 텐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1월과 2월 데이터의 아이폰 출하량들이 단기간 좀 감소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작년에 출시됐을 때 가장 큰 원인 인텔리전스에 대한 탑재가 재차 좀 적용 지연이 좀 됐어요. 네. 작년에는 베타 버전이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안에 구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올해 뭐 3월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또 재차 좀 연기가 됐고 특히나 주요 언어 모델의 탑재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연됐고 아쉬웠죠. 예, 최근에 뭐 나왔던 부분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인텔리전스에 대한 어떤 적용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노이즈가 재차 판매량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데이터상을 보면 1월과 2월 데이터가 다소 좀 부진했지만 3월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이관신 정책 효과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상관세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요 물량, 네. 단기적인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크게 좀 증가했던 원인들이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시키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LG노텍의 1분기 실적 추정치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2분기에도 연속성을 좀 가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관세를 앞두고 좀 빠르게 밀어내기 물량이 나온 만큼 그만큼의 일단 당장의 실적 기대감은 좀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특히 애플 지난주에 변동성 상당히 컸는데 그만큼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 관세 면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상호관세 관련된 유예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는데 오늘 다른 부분에서도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해당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영향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 해서 이게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일부는 좀 남아있지만 해당 데서는 지금 애플에 관련된 어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어떤 이 관세 부과 정책이 사실상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좀 직결되어 있는 특히나 스마트폰의 어떤 가격과 연동된 효과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과연 현실화된 이 관세, 고유료 관세 부과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어떤 이 의문점이 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일기 때 이미 25%에 대한 추가 관세가 현실화가 됐을 때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유예를 받았습니다. 즉 면제 조치를 좀 받게 되면서 현재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네. 이런 기조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제품이 이 관세율이 좀 크게 좀 인하되거나 또는 이전처럼 관세 부과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서 시장의 과도한 우려감들이 현재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LG노텍이 너무나 애플향 의존도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사실 전장형 카메라도 있죠. 이 부분은 LG노텍이 애플향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뭐 카메라 모듈 공급량도 있지만 자동차에 좀 공급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비중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의 하락은 지나치게 좀 과도한 하락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과매도 구간이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까지 쭉 밀린 상황인 거죠, 현재? 네, 일단 최근에 이전 저점 4월 7일 기점에서 단기간 10만 2,300원 이전 고가 작년 7월 17일 기준에서는 한 30만 5,500원이라는 이 고가 기준 대비해서에 대한 주가 상황들을 보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토막이죠. 굉장히 좀 단기간에 어떤 낙폭이 좀 컸다는 부분들은 가장 크게 애플향 노이즈가 가장 크게 좀 작용했는데 다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애플향 의존도를 주가에 모든 영향을 좀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전장형 부품에 관련된 평가는 좀 지나치게 반영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현재 구간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네. 트럼프 집권 일기 때처럼 애플이 해당되는 아이폰에 관련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향후에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 반영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뭐 14만 5천 원 미만 구간이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조금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동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그렇죠. 지금 한 작년 9월 기준에서 보더라도 한 22만 원대 대비해서도 지금 뭐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는 거의 뭐 절반, 네. 단기 한 50% 정도에 대한 하락폭이 반영됐다는 점. 그리고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나치게 좀 하락했다는 점들을 보면 전반적인 회사의 PBR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현재 구간은 지나친 과매도권 이후에 수급적인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14만 원대를 좀 회복했지만 네. 여전히 뭐 적정 주가는 한 20만 원대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요, 16만 2천 원 단기적인 목표가로 16만 2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빠지다가 애플과 함께 요즘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LG 이노텍입니다. 목표가 16만 2천 원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관심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오늘 의료 AI도 그렇고 AI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AI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트소프트 오늘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AI 소프트 관련주들이 막 움직일 때는 횡보하다가 급락하더니 요즘은 조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힘이 참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CES 2025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AI 모멘텀들이 좀 반영됐고 네. 이후에 딥시크가 출시가 되면서 저비용 모델로 구현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가장 강력한 수급 유입들이 있었다가 이후에 조정폭들이 좀 다소 좀 긴 모습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좀 재차 수급이 정책 기대감에 좀 반등을 좀 했는데 네. 일단 이 회사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가시성 있는 AI 관련된 성과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적과 좀 연계되면서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이 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AI를 적용해서 AI 서비스를 좀 상용화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페르소 AI라는 뭐 휴먼 영상 솔루션이죠. 예. 이 부분과 검색 엔진입니다. AI를 탑재한 검색 엔진 앨런을 작년 11월 달에 좀 출시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본격적인 성과가 4분기에 일부 좀 확인이 됐고 올해 가시성 있는 어떤 성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뭐 증권사의 연간 매출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1% 정도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즉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되고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좀 감안했을 때 중요한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스트소프트의 페리소 AI 가입자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요. 네, 작년 11월 달에 출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관심 정도로만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AI와 관련된 연동 효과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앱 서비스를 좀 결합하다 보니까 성과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약 8만 명의 유로 서비스 가입자를 좀 유치를 했고요. 하루 평균에서는 한 2,500명 정도에 대한 유로 가금 효과들 서비스 유저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점진적으로는 뭐 국내 경우에는 AI 서비스가 좀 출시되고 난 이후에 명확한 뭐 이 상용화 관점에 대한 이익 반영을 좀 크게 좀 가져가지 못했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어떤 이 실적을 좀 반영한다는 관점. 그러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AI 서비스를 출시를 했지만 상용화와 유료화를 좀 겸용해 가지고 성과를 좀 내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다소 좀 제한적인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동사의 이 유료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이 실적 반영 효과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앱 서비스를 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유료 구독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이 실적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초기적인 성과보다는 향후에 이 부분을 AI와 좀 연동되는 특히나 이제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좀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 관점에서 향후에 유료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고객 수가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트랜슬레이터 서비스라고 좀 불리우는 이 서비스 구독자의 수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은 동사의 좀 중장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검색 엔진 앨런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검색 엔진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 좀 미만이지만 이 부분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연계된, 그래서 향후에 유료화 관점에 관련된 잠재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 좀 주시를 해보면 저는 뭐 향후에 충분한 좀 성과로 좀 입증받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손잡음으로써 어찌 보면 좀 장기적으로도 유용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 수급이 상당히 기대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최근의 상승 왜 갑자기 상승을 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좀 가셔야됐던 부분들, 특히나 AI 강국위원회에 관련된 AI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대선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재차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한국형 챗 GPT 관련된 발언이 오늘 또 나오면서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네. 시총의 어떤 여러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대선 일정들 좀 고려해 봤을 때 정책 기대감들에 관련된 수급도 반영되는 효과들, 여기 더해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실적이 좀 반영되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 좀 종합해 보면 매력도 관점에서 이스트 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빠지기는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오름세를 최근 키워가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무엇보다 정책 기대감, 그 안에서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받아볼게요. 네, 이전 고가가 5월달 31,500원대 형성된 이후에 작년 8월기쯤에서 11,200원대 주가 좀 형성을 했다가요. 올해 초에 재차 좀 상승했던 부분이 29,300원이었는데 네. 이전 고가 경신을 못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강한 수급 반영을 좀 이끌었고, 이후에 사실 뭐 재차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AI 관련된 어떤 이 상용화 성과가 좀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전 고가였던 29,300원을 재차 좀 돌파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U자형이네요. 네네. 일단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감안해 보면 저는 이전 고가인 29,300원을 돌파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전 매물대를 좀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로 저는 26,8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도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제약바이오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ABL 바이오,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특히 4조 원 잭팟이 터졌다고요? 네, 일단 뭐 기존에 공시가 좀 된 것처럼 이 동사가 영국 제약사죠 GSK의 4조 1천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네.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뭐 성과적인 측면에서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였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단기 수령이 가능한 계약금의 규모가 초기 마일스톤 유예액과 좀 합산돼서 한 1,480억 정도가 단기에 좀 인식이 좀 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잠재적으로 향후에 단계별 뭐 임상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어떤 진척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마일스톤의 규모는 3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합산 4조 1천억 원인데, 여기에서 뭐 일단 부연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로열티 관련된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네. 4조 1천억 원이라는 이 규모는 이 기술 이전료 관점에서 뭐 국내에서 거의 뭐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역대급 기술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큰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좀 되지 않나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2의 알테오젠이라는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이 그랩바디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 회사의 글래바디비 이게 어떤 플랫폼이길래 갑자기 그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을까? 네.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혈관 주사를 살 주사로 좀 바꾸는 제형 플랫폼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불리우는 BBB라는 이 부분을 침투하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냐면 뇌와 혈관 사이에 막고 있는 이 보호막이 있어요. 이 부분은 뇌에 침투되는 바이러스라든가 외부 물질들을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인체의 어떤 구조상에서는 굉장히 좀 잘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뇌 손상을 방지해주는 혈관과 뇌 사이를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이 보호막인데 네.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뭐 루게리병 같은 파킨슨병 같은 그런 병들이 직접적인 어떤 치료제 효과를 좀 구현하지 못했던 게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지 못했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사의 이 그래파딥이라는 이 기술은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약물을 안전하게 전달해 준다, 즉 배송을 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직접 치료제가 이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치료 효과를 좀 배가시킨다면 우리가 좀 예상됐던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치료의 길이 좀 더 확대되거나 어떤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ABL 바이오의 이 침투 기술이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이었는데 이 부분을 GSK가 인정해줬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장기적인 성과에서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치료 성과가 추가적으로 좀 입증이 된다면 동사의 뭐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차트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목표가하고 손절가만 짧게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고 오늘도 63,0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25일이죠. 미국 아마케에서 추가적인 어떤 성과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그래파딥이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은 남아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66,0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ABL 바이오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1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